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뵙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여러분 진도는 오늘 184페이지 인문교재 184페이지 진도 준비하시면 돼요. 184페이지 도시군관리계획 전체 체계로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여기 펼쳐 두시고 앞을 잠깐 볼까요? 자, 전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간추려서 복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진도 184페이지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또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만 지난주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간추려드리고 자연스럽게 오늘 강의 드릴 부분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앞에 잠깐 봐주실까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 건축물을 이제 부동산이다라고 했고요. 부동산 공법은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공법에 해당하는 법률을 학습하는 그런 과목이 됩니다라고 아마 소개를 드렸을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때 부동산 공법에서 저희들이 공부하던 법률이 6개가 있었죠. 6개가 있었는데 토지에 관련된 법률이 수백 개가 된다고 했어요. 100여 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몇 개죠? 4개. 4개를 저희 과목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기본법이죠. 네, 그래서 이 국토교육법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기본법에 대한 이해가 완성돼야 나머지 이제 도시개발법이라든지 도시 및 중앙경정비법이라든지 농지법 등에 대한 이제 학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라고 소개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공법에 2개가 있어요. 건축법하고 그리고 주택법 이렇게 해서 토지나 건축물에 관련된 몇 개? 6개의 법률을 부동산공법에서 학습하게 됩니다라고 이제 과목을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기본법인 국토교육법부터 진도를 잠깐 시작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공부할 주제를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 부동산 공법은 토지공법과 이제 건물공법으로 구성이 되는데 토지공법의 기본이 되는 법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뭐죠? 국토계획법 그렇게 적어볼게요. 처음이니까 국토계획법이라고 그래요. 정식 명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제 많이 낯설진 않죠. 네. 그리고 이 국토계획법의 핵심, 이 법의 핵심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토를 어떻게 개발하고 또 국토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또 국토를 어떤 지역은 개발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존할 것인지 먼저 이제 국토를 대상으로 각종 행정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계획의 수립이라든지 그 행정계획의 내용 등을 이제 핵심 내용을 하는 법이 이제 국토교육법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국토교육법의 중심 내용은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이 이 법의 핵심이다라고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국토를 장단기적으로 또 개발하고 또 어떤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또 어떤 지역의 토지를 또 잘 관리할 것인지 미리 행정계획이 적혀 있는데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의 체계, 그 전체적인 구성을 여러분들이 아마 소개를 하는 방법으로 지난주 강의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 국토교육법상 국토계획의 체계, 그 국토계획 체계를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지난주 공부하셨죠? 네. 자, 국토계획 체계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갔었습니다. 국토계획 체계 해가지고 자, 제일 먼저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국토,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최고의 국토계획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을 거예요.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이 국토종합계획은 1972년도부터 1차 국토종합계획이 시작이 돼가지고 4차 국토종합계획까지 계획기간이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되고 지금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앞으로 20년 동안 이 국토를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또 어떤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또 어떤 지역의 토지를 개발하지 않고 잘 보존할 것인지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최고의 국토계획이 이제 국토종합계획이다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소개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자, 국토종합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도시 공간,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도시 공간,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면은, 지난주에 배웠는데, 잘 기억나진 않겠죠?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도시 공간,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면 뭐죠? 광역계획권이라고 합니다. 광역계획권이라고 하죠. 자,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국토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해서 이걸 1달 되면 구체적으로 다 배워요. 광역도시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또 누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으로 무엇을 계획하는지 등을 1달에 배우게 되고 해서 지금은 용어만 한번 들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광역도시계획은 이런 의미였죠. 자, 여러분 여기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시는 한 개의 도시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경기도 김포입니다. 경기도 김포. 건너편에 경기도 고양시. 인근에 경기도 파주시. 인근에 경기도 연천군이 있습니다. 연천군. 몇 개가 되죠? 5개.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시나 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서울, 김포, 그리고 고양, 파주, 연천을 묶어줍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부르죠? 광역계획권. 이웃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시 공간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면 광역계획권이 되고요.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기 위한 행정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광역도시계획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최고의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웃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시나 군을 묶어서 이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광역계획권 안에는 하나하나의 도시와 군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로 다시 국토는 계획이 됩니다. 이렇게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을 무엇이라고 하죠? 도시군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지난주에 살짝 얼핏 들었는데 오늘 다 기억해 주시니까 저는 감사하죠. 네. 자, 일단은 세 번째 도시군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이 있는 거죠. 아마 진짜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많이 듣게 될 단어가 이제 도시군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도시군계획이라는 것은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로 각종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기 위한 행정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도시군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서울은 하나의 도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 서울시 관할구역 단위로 서울시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 평택시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역시 한 개의 도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평택도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평택시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는 그 도시 단위로 무슨 행정계획이 있죠? 도시계획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원도 평창군, 그리고 경기도 연천군. 자, 이렇게 군 지역은 그 군 관할구역 단위로 군계획이 수립돼요. 이렇게 도시가 수립하는 도시계획,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군계획, 합하면 무슨 계획이죠? 도시군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는 국토계획부상 국토계획 체계에서 국토종합계획과 광역도시계획과 그리고 도시군계획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맞죠?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히 또 복습해 드리니까 근데 생각보다 좀 착하잖아, 그죠? 복습하고 또 오늘 강의할 내용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보기와 달리 좀 착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도시군계획에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도시군계획에는 2가지가 있는데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지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지시하는 행정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계획입니까? 단기계획입니까?
장기 계획. 어떤 도시나 군직이 장기적으로 한 20년, 10년쯤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고 개발될 것인지 그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지시하는 행정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여러분이 이제 그 2021년도 여러분의 그 가장 큰 목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고, 앞으로 부동산 전문가 되기 위한 어떤 디딤돌을 확보하는 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목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인생 설계입니까? 단기적인 목표입니까? 2021년도 단기적인 목표라고. 근데 여러분 2021년도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시고 기분 좋으시죠? 합격이라는 단어, 그죠? 네, 합격하시고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취득하면은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이제 한 달에 나는 연간 한 3, 4억 정도의 연봉을 확보할 거야. 연봉을 달성할 거야. 그렇게 해서 뭐 적게 벌 때는 5, 600을 벌고 많이 벌 때는 3, 4천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이렇게 부동산 영업을 하셔서 여러분이 한 30억에서 한 50억 정도, 한 50억 정도 가져야 부자가 됩니까? 뭐 한 30억 정도, 내지 50억 정도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한 20년, 10년 뒤에 50억 정도, 부동산을 통해서 50억 정도의 부자가 됐다고 가정하자. 부자가 되었어. 부자가 되면은 여러분 만약에 이제 100억이나 50억을 가지고 뭘 하고 싶으시냐고. 이렇게 이제 부자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그죠, 네, 그런 넉넉함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웃에 잘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잘합니다. 하면은 아니 저런 사람이 우리 평택 우리 주민들을 대표하는 평택시 의원이 돼야 돼. 막 이렇게 주민들이 떠밀어 가지고 평택시 의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의원이 되니까 날개 달았으니까 더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니까 저런 사람이 평택시장이 돼야 돼서 막 시장 나가라고 막 추천하고 밀고 그렇게 해서 평택시장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자기 맡은 분에서 열심히 일하고 경제적 부를 달성하고 또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그런 사회가 민주사회가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평택시장님이 된다면은 이것은 20년, 30년 이후에 장기적인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죠. 이게 네, 도시와 군 지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는 거죠. 먼 훗날 시장이 되는 것은. 근데 일단은 이와 같은 우리 장기적인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재 2021년도에 저와 같이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합격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이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려고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려고 구체적인 정책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하여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고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지시하고 그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개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 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5개를 지난주 공부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신 내용이 잠깐 소개를 드릴까요? 여기 있습니다. 네.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지난주에 배웠죠.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래서 나중에 숙달되면 이제 지역, 지구, 구역이라고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어떤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고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편을 오늘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게 돼요. 그러면은 지난주에는 용도 지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합니다. 라고만 배웠지. 용도지역이 무엇인지를 못 배우잖아요. 이제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는 용도지역표를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서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종류, 우리나라 국토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종류 21개를 오늘 21개를 다 배워보실 거예요.
좋으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 21개의 용도지역별 어떤 용도지역은 어떤 목적으로 지정될까?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의 땅 사면은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있고 어떤 개발행위를 못하게 되는지 이런 것은 나중에 1월 달에 배워요. 그리고 내 고객이 어떤 용도의 대지를 취득합니다. 대지를 취득하면은 그 대지에 전부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100제곱미터 100평의 대지를 샀다. 330제곱미터 100평 정도의 땅을 샀어. 그 100평에다가 전부 건축해 버리면은 대지에 공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대지에 공지가 없으면은 대지에 전부 건축물로 채워 버리면은 공지가 없고 공지가 없으면은 바람이 통할 수가 없고 건축된 건축물이 채공, 햇빛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건축할 수 있는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법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건폐율이라고 그래요. 오늘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대지 면적의 건폐율이 50%면 대지 면적, 전체 대지 면적의 50%까지만 건축 면적을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은 100평의 대지에 건폐율이 50%면은 50평만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건축물을 높게 건축하고 싶어. 아름다운 뷰를 좋아하거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건축물을 높게 건축하고 싶잖아요. 근데 용도에 맞도록 적정한 높이가 될 수 있는 법으로 규제를 하게 돼요. 그 건축하는 건축의 높이를 규제하는 게 배웁니다. 오늘 용적률 배우시게 돼요. 용적률. 이런 내용들을 오늘 강의를 해서 이제 풀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난주 우리는 도시지역과 군지역에다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것을 새로 지정하고 변경 결정할 수 있는 행정구역이 도시군관리구역이다. 맞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도시민들의 생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운동장 이런 것은 기반시설이고 이 도로나 지하철 같은 기반시설을 도시지역과 군지역에다가 새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할 때는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가, 재개발사업가,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한 주제가 이거였죠. 여러분,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 만약에 여기가 서울시예요. 서울시. 여러분, 서울시는 한 개의 도시 맞죠? 한 개의 도시 전부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 제가 이렇게 설명했을 겁니다. 한 개의 도시 전부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 이거.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 이게 뭐죠? 도시군계획이에요. 도시군계획. 서울은 한 개의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된다고. 그 다음에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 한 개의 도시나 군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은 이게 뭐죠?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이고 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에서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무엇으로 배웠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 여러분, 경기도 평택시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 이게 뭐죠? 도시군 계획이에요. 이게 도시군 계획이고 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이 뭐죠?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했고요.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잖아요. 자,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 변경하고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아마 여기까지 학습이 이루어졌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히 이제 복습을 하면서 오늘 주제는 이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잠깐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진도 나가려고요. 여기도 이제 물론 오늘 진도지만 자 그래서 잠깐 이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이제 개요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이렇게 해서 우리 부동산 제도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상력을 이제 갖는 그런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단순히 암기 위주로 강의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잠깐 설명드릴 테니까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스토리, 그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돼요, 이걸.
알겠죠? 그리고 앞으로 입지 규제 취소 구역에 대한 개요 설명을 수없이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 5번 정도 앞으로 똑같은 설명을 듣게 되니까 오늘은 그냥 이야기만 들어보지 뭐. 그래서 필기하거나 쓸 필요 없이 그냥 이야기만 들으면 돼요. 듣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음에 또 반복 몇 번만 들으면 입지 규제 취소 구역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게 된다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자, 입지 규제 취소 구역 잠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입지 규제 취소 구역이 무엇일까 봐요. 여러분 여기 서울입니다. 서울이에요. 서울이고 그 서울의 삼성동에 가면은 강남에 삼성동에 한전부지가 있습니다. 한전부지가 뭐냐면은 여기 한국전력 본사가 있었어요. 한국전력공사 본사 건물이 있었는데 그 삼성동에 있던 한국전력공사 본사 건물이 전라도 나주 핵심 도시로 이전합니다. 나주 핵심 도시로 가버렸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나주 핵심 도시에 이제 한국전력 본사 건물을 지었죠. 건물을 짓고 그게 건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설치도록 아파트가 건설됩니다. 아파트가 건설되니까 그 건너편에 상가가 형성되죠. 상가가 형성되고 또 학교, 초중고 학교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나주 핵심 도시가 건설된 거예요. 만약에 나주 핵심 도시 건설 비용이 15조가 들었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나주 핵심 도시 건설 비용이 15조가 들었으니까 한국전력, 삼성동의 한국전력 본사 부지를 팔아서, 국가공기업 부지를 팔아서 나주 핵심 도시 건설 비용을 구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그 한국전력, 삼성동의 한국전력 본사 부지를 이걸 정부가 비싸게 빨리 매각하는 방법, 파는 방법은 이 지역의 개발을 보장해 줘야 됩니까? 개발을 규제해야 됩니까? 이 지역에 땅 사면은 개발이 보장되면은 사업성이 있죠. 비싸게 빨리 채권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 삼성동 한전부지에다가 예를 들면은 이 지역의 개발 입지 규제를 개발할 수 있는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목적으로 용도 구역을 지정합니다. 이것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뭐죠? 보십시오. 자, 삼성동 한전부지. 자, 이 지역, 이 입지 규제 취소 구역이 지정된 이 지역에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 구역이에요. 이렇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은 만약에 이제 서울시에서 자, 삼성동 한전부지 비싸게 빨리 사세요, 여러분. 빨리 사세요. 비싸게 사세요. 이 지역의 개발을 보장해 준다라고 말로 보장하면 믿어, 못 믿어? 안 믿잖아요.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이 수립돼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이 지역의 개발 규제가 제도로 보장되는 거예요. 행정계획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가 29개가 있어요. 건축물의 종류가 몇 개가 있다고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별로 건축물의 종류가 29개가 있다고. 그 29개 용도 가운데서 사업성이 있는 용도, 돈이 될 수 있는 용도는 전부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강화합니까? 용도 제한을 완화해 줍니까? 용도 제한을 완화해 주는 거죠. 행정계획으로. 그 다음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용도별 종류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건축할 수 있는 규모를 대규모 건축할 수 있도록 규모를 완화해 주는 거지. 말로 완화합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으로 보장합니까? 행정계획으로. 그러면은 여기를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대지의 최대한 대지 면적의 대부분을 개발할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면적, 건폐율을 강화합니까? 완화해 줍니까? 건폐율을 완화해 주고 그리고 하늘을 찌를 때 높은 업무 용도의 빌딩 등이 건축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또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완화를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그럼 봐요.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누군가가 삼성동 한전부지를 사서 여기다가 개발을 제도적으로 이런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개발을 사업성을 확보할 때까지 완전히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삼성동 한전부지를 누가 받았죠?
현대자동차 그룹 정몽구 회장님이 당시 이제 시가 한 7년 됐어요. 지금 만 7년 정도 됐는데 시가 5조 정도이면은 아마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현대에서 얼마 질러버렸죠? 10조를 질러버린 거야. 이제 언론에서 한 5조 정도 낙찰가 정도 예상했는데 10조를 질러버린 거죠. 왜요? 이렇게 행정계획으로 개발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조 질러버렸잖아. 10조 주고 샀어 이걸.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계획 승인 났거든요. 그래서 곧 공사에 착수하게 돼요. 하면 만약에 봐. 양재동에 그 현대자동차 본사 빌딩이 있죠. 본사를 이쪽으로 옮겨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업무용대 빌딩을 짓습니다. 제1롯데월드보다 한 층인가 두 층인가 더 높게 올라갈 거예요. 몇 층 더 높게. 100층이 넘겠죠. 그리고 여기 업무용대 빌딩에 여러분 그 제1롯데월드에도 주거용도 아파트 있는 거 알고 있죠? 여기도 주거용도 들어갑니다. 주거용도 평당 한 1억 정도 분양되겠지 뭐. 그럼 평당 1억 아파트인데 10평 분양받아서 살 수는 없잖아. 200평이면은 200평 정도 분양받으려면은 200억이잖아. 그래서 100억, 200억 있어야 이런 곳에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아파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특일급 호텔, 숙박시설 들어갑니다. 세계적인 특일급 호텔, 숙박시설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 판매시설, 백화점, 판매시설 들어가겠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지하에 위락시설, 카지노, 나이트클럽 들어가겠죠. 저 나이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은 개발 입지 규제가 최소화되고 제도적으로 건축활동 건축의 용도, 건축활동 건축의 종류 규모가 완화되고 건폐가 용적률이 제도적으로 완화되기 때문에 자, 10조의 낙찰을 받은 이 지역이 이렇게 개발된다면은 도시지역에서 토지용이 한 가지입니까? 숙박, 업무, 주거, 판매, 위락 기능이 가능하니까 복합적입니까? 복합적인 토지용이 정진될 수 있죠.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이 정진되고 이 지역은 또 다른 지역의 랜드마크, 지역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죠. 그리고 이 지역의 삼성동 지역의 도시 정비가 촉진될 거 아닙니까? 이런 목적으로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고 이런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이 정진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하고 도시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목적으로 도시군관리구로 결정 고시할 수 있는 용도구역을 무엇이라고 하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래서 오늘은 일단 스토리만 한번 들어본 거죠. 앞으로 몇 번 정도, 공식적으로 4번 정도를 들을 수 있게 돼요. 더 들을 수 있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2-3번 들으면 여러분도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말할 수 있게 돼요. 필기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아는 거 맞죠? 전문가는 책에 발표했다고 암기 카드로 암기했다고 전문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가는 어떤 전문 지식이 몸속에 녹아들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전문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도시군관리구역 내용 5개, 6개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드린 거고 그럼 지금도 본격적으로 그 도시군관리구역 중에서 이 5개 도시군관리구역이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다.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다.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다.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도시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편, 도시군관리구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편으로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교재 봅니다. 이런 교재. 184페이지 보면은 도시군관리계획 전체 책이 나와 있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자 184페이지 봐요. 용도지역.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죠? 184페이지. 여러분 입문서 184페이지 보세요. 184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자, 첫 번째 용도지역이 저 위에 나와 있죠. 밑에 뭐가 있죠? 용도지구. 그 밑에 뭐가 있죠? 용도구역. 이 세 가지를 지정하고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결정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죠?
그리고 금방 배운 입지, 규제, 취소구역을 지정하고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구역이 도시군관리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도시군관리구역 중 지금부터 185페이지입니다. 무엇을 공부하죠? 용도, 지역, 용도, 지역별을 지금부터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도는 185페이지니까 이제 고개를 드시고 앞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게 될 용도 지역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과 그리고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 결정할 수 있는데 그 도시군관리계획 중 이제 용도 지역편을 지금부터 공부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용도 지역이라는 것을 이제 배워볼 거예요. 용도 지역을 배우실 텐데 여러분 교재 한번 봐요. 여러분 교재 그 185페이지죠. 185페이지 어디에 보더라도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용도지역 특징 등이 나와 있지 않다고. 그래서 이제 185페이지에 그대로 펼쳐두시고 이제 앞을 보시면 돼요. 앞을 보면은 이제 용도지역의 이제 의의를 제가 설명드릴 텐데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고 용도지역이 무엇일까? 의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의 특징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종류 21개와 그 21개의 용도 지역별 지정 목적들을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첫 걸음은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제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필기를 하시고 싶으면은 이것도 필기를 못하게 하니까 병이 나더라고.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시고요.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고. 나중에 하고 나면은 나중에 보면 유치해요. 우리 그 초등학교 때 일기를 썼지만 지금 보면 유치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유치하니까 그냥 이야기만 듣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필기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설명 다 듣고 나중에 나가고 나면 사진을 찍어도 괜찮고. 지금 좋은 시대니까. 같이 보십시오. 용도지역은 특히 뭐 들어요?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국토.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나누게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국토 가운데서 서울이나 경기도 평택처럼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여러분 서울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고 이미 개발됐고 앞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하죠. 이런 것을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도시지역.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도시지역이라는 그런 개념은 없애고요. 법으로 정의된 개념을 해야 돼요. 도시지역이 뭐죠? 국토 가운데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거나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한 땅은 뭐죠? 도시지역이 된 거예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하면 도시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용도지 지정된 지역은 주 지정 목적은 보존입니까? 개발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 개발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에요. 그러면은 서울시 토지 대부분, 경기도 평택시 도시 대부분은 농림지역입니까? 도시지역이 됩니까? 도시지역이에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도시 주변이 있죠. 도시, 서울이고, 서울은 도시지역 그 주변. 서울시 주변이 있죠. 이 서울시 주변은 비도시지역이잖아. 근데 이 도시 주변 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높죠. 도시의 개발이 확대되니까. 그래서 이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도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용도지역은 보통 관리지역.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관리지역이라 그래요. 관리지역.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멀리 떨어진 지역인데 이제 그림 보세요.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보존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어.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고, 전답, 과송 등 농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여러분 전답, 과송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으면은 들판 평야지대잖아요. 그래서 전답, 과송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주변에 보존 가치가 있는 산지가 보이는데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지면은 이런 지역은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됩니다. 이런 곳을 농림지역이라고 합니다. 농림지역이라고 합니다. 농림지역. 따라해봅니다. 농림지역. 그럼 농림지역은 여러분이 상상을 하세요. 우리나라 국토 가운데서 도시지역에 가깝습니까? 도시지역으로부터 먼 위치에 있습니까? 도시지역부터 먼 위치에 들판이 보이고 주변에 산이 있으면은 농림지역이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 186페이지 오세요. 186페이지 오십시오. 186페이지 오면은 제일 위에 무엇이 보입니까? 농림지역. 농림지역이란 밑줄 것이십시오. 농림업의 진흥과 밑줄 거세요. 농림지역 제일 끝에. 농림업의 진흥과 뭐죠? 산림의 보전. 이건 외워야 돼요.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전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을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살짝 외워야 돼요. 그래서 잠깐만요. 누가 나중에 이제 손님이 물어보잖아. 여기 손님. 자, 손님이 지금 둘러본 이 땅은 용도지기 농림지역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여러분이. 그러면 손님이 물어봐요. 농림지역이 뭐야? 막 물어봐요. 그러면 몰라요 하면 땅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그러니까 농림지역이 먼저 말해줘야 되는 거야. 그걸 전문 지식도 없이 농림지역은 그냥 뭐 농사 짓고 뭐 그런 땅이야. 누가 땅 사겠냐고. 농림지역은 도시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전답, 과수 등 농지가 집도화되어 있고 주변에 보전 가치가 있는 산림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입니다. 라고 설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땅의 용도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행정계획으로 결정 고시를 해뒀기 때문에 이 지역에 땅 사서 공장 짓고 아파트 짓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서울에 30년 살다가 이제 귀농을 해서 앞으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임업 활동을 하실 분, 농업 활동을 하실 분이 가야 될 땅이 농림지역이라는 거죠. 공장 짓거나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요?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니까. 그러면 들어보니까 농림지역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존 용도입니까? 보존 용도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부터 멀리 떨어지는 위치에 보십시오. 자연 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아름다운 해안선, 해안의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원 및 문화재, 상수원 및 문화재 보전 등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 있어. 이것을 자연 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합니다. 자연 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합니다. 자연 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지정 목적 6개를 글자 한 톨도 안 틀리게 외우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농림지역 밑에 봐요. 여러분 교재 186페이지 제일 위에 두 번째 줄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찾으셨습니까? 자연환경 보전의 지정 목적 제일 뒤에 보십시오. 줄 것이십시오.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 및 문화재 보전, 보전 동그라미. 몇 개를 보전하죠? 5개.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 및 문화재 보전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잠깐 한번 볼까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국가가 행정계획으로 이 땅은 앞으로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이 뭐냐면 수자원이 뭐죠? 물과 자원이야. 바다물도 있고 자원이 있으니까 수산자원도 있고 바다물도 있고 김양식장도 있고 바지락 양식장도 있어. 그러면 수산자원이 되잖아. 이런 물과 자원을 보존한다 이 말이야.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그리고 아름다운 해안을 보존한다. 해안. 이런 아름다운 해안선 보전이 필요한 곳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그리고 생태계 보전, 그리고 상수원과 문화재 보전이 필요한 곳. 이런 땅이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원 및 문화재 보전이 필요한데 그 땅의 위치가 도시지역으로도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으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들어보니까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보전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개발됐거나 개발할 수 있는 땅이니까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요. 땅값이 비싸요. 근데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국가가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했거나 자연환경 등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땅 사면은 개발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쉽지 않으니까 땅값이 비쌉니까? 쌉니까? 싸게 되는 거라고. 농림지가 자연환경 보존이 들어보니까 아파트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산업단지 조성할 수 있어? 없어요. 원칙적으로. 이런 땅이라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연결하죠? 네.